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자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다만 음봉으로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75% 오름세로 2,594포인트, 2,600선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731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41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역시도 36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홀로 66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815억 원의 팔자 포지션. 더불어서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90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1%가량 상승하면서 55,400원, SK하이닉스가 2%대 오름세로 오늘 다시 20만 원대 재진입했습니다.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반등했고 또 엔비디아가 6%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0.72% 하락하며 34만 6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5%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는 강보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기아가 1%대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10만 200원입니다. 셀트리온은 1.34% 하락하면서 18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1% 오름세, 네이버가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오늘은 10위권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6.32% 크게 반등하면서 7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오늘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3.8%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37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 5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가까이 내림세고요. HLB가 2.8%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7만 6,350원입니다. 에코프로가 0.68% 약세로 5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4% 하락하면서 31만 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이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줍니다. 0.8% 내림세로 19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1%대 하락합니다. 33만 1,000원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이 지금 2계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보사 미국 진출 기대감에 지금 시총 2위에서 2계단 점프한 모습인데요. 현재 8.4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9,950원입니다. 그 밖에 클래시스가 0.85%, 리가켄바이오가 0.39%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랠리 속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 더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첨단 소재가 25%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을 적용한 광회로 PLC 개발에 성공한 이 종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200원입니다. 더불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5.8% 급등세, KCS도 1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30원에 거래됩니다. 방산주도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어제 일부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바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유럽의 방위비 증액과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그리고 추가 수주에 따른 실적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의 방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연일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오늘도 9.12% 상승하면서 10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6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70만 9천 원이고요. 휴니드도 7.56% 상승합니다. 9,03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 38분 기준으로는 거래가 1,450원, 그리고 현재는 1,44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3% 오름세,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제와 다른 점은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수급적인 변동성 클 수 있어서 시장 장중에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 상황 면밀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좀 발표된 지표들 중에 가장 관심이 갔던 건 CPI, 소비자 물가지수란 말이죠. 이달에 이제 FOMC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CPI가 최종 연준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제 미국 CPI, 미국 PCE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텐데 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0.2%, 전월 대비 0.2%.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는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 2.4%거든요. 네. 그래서 0.2% 이내로 나오게 되면은 물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월 대비 수치가 0.2%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네. 전월 대비 0.2%를 기준으로 놓고 봐라. 그렇습니다. 0.2% 밑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자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거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에서 3차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자, 이런 가운데 또 관세 정책도 여기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좀 복잡해지는 시기긴 해요. 조금 심플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달에 FOMC에서 올해 연간 그 금리 인상 점도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연말 점도표의 중간값이 3.9%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를 보게 되면 2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요게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 폭이. 이런 우려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게 되면서 그냥 그 기존의 경로대로 한 2, 3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게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2회보다는 3회 그리고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올해 연말보다는 뭐 하반기 뭐 이렇게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시장을 어쨌든 짓눌러 왔는데 오늘 CPI가 예상보다 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이 좀 한숨을 덜었다고 할까요? 오늘 뭐 전체 3대 지수 다 오른 건 아니지만 걱정했던 나스닥이나 S&P 500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긴 했어요. 오늘 미국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상황은 2월 달부터는 이제 완연한 조정세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네. 이것의 어떤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근간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나고 드디어 미국이 이제 경기 둔화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정말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와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 미국의 1분기 GDP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이제 4월, 5월 이때까지는 이제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극심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일단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도 보면 어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에 최악의 상황들을 보여줬고 한국 경기나 한국의 기업 실적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작년이 최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조금 개선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어떤 개혁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경기 둔화가 마무리되고 좀 장기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또 그 자본시장이나 이런 경제 개혁 조치들이 한국의 어떤 뭐 투자를 좀 이끌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인데 투자자들은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들을 지금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휩싸인 모습이긴 한데 우리 장은 조금 더 빨리 반등을 하고 생각보다 하방이 좀 든든한 모습을 그래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 작년에 좀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선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일종의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지역 내지는 뭐 기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그 비중이 너무 축소돼 있는 뭐 국가나 기업이 있다라면은 비중을 좀 중립으로 맞추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국이 너무나 이제 언더웨이트 돼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뉴트럴한 상황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작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둔화 사이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뭐 이제 이 사이클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다시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 환경 뭐 이런 것들, 금리라든지 환율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떤 그 실적 개선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되고 있는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지금과 상황이 좀 달랐죠. 특히 이제 미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팔고 다 미국장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이제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국내장으로 옮겨와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은 각 그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펀더멘탈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그 나홀로 장기 호황 사이클에서 지금은 이제 둔화되는 사이클로 진입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금리적인 여건들, 그다음에 뭐 트럼프 정책의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고요. 다만 미국의 기업들로 봤었을 때는 뭐 AI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뭐 또 새로운 우주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전격적으로 옮기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년 정도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사이클로 봤었을 때 뭐 기업 실적의 회복의 어떤 가시성,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포텐셜 뭐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특징주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반등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2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좀 부침을 겪다가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좀 동조화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뭐 밤사이 또 엔비디아도 좀 크게 오른 면이 있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사실 삼성전자 비교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AI 수요에 대한 여전한 탄탄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고부가가치인 AI 반도체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TSMC 그 AI 반도체 진영에 있어서 최강의 조합,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도하는 기업 주도주로 부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가운데서 다시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면 하이닉스 주가의 회복이 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특징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큰 장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서 분기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반도체랑 AI 업계 큰 이벤트죠. GTC 2025도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향방을 좀 가늠을 해보자면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 기업들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 미국에 직접 투자한 공장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를 지금 처리하려는 움직임. 거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에서 품목별 관세, 여기에 이제 반도체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수요나 이런 것들은 탄탄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겠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AI 반도체에 이미 검증된 기업들, 이미 검증된 기술들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 쉬운데 네. 결정이 쉬운데 범용 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경기나 수요 사이클에 연동되는 반도체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범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경기 상황도 그렇고 정책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분명한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 여타 다른 기업들이 글로벌 그 반도체 수요를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국가적 필요에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분명한 것들은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장기적인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그 올해까지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업사이드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네.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스타 섹터들이죠. 근데 요즘에 조금 흐름은 엇갈리고 있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내에서 어쨌든 조선 산업에 대한 부흥을 지금 다시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무슨 또 정책들을 내놓을지 조금 불확실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면도 있죠.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그 조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주나 방산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는데 2021년, 2022년에 주가가 그 실적이 적자였다가 2022년, 2024년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네. 2024년, 2025년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펀더멘탈 상황이 굉장히 좋고 지금의 이제 실적 전망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까지 이 영업 레버리지 수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로 인해서 이제 그 실적 개선 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장기 호조 사이클의 업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떤 호황 사이클에 놓여져 있고 특이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네. 점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하방을 좀 견디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등할 이런 분위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말고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긴 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반등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코스닥은 올해 선전이 좀 가능할까요? 코스닥은 좀 선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IT, 반도체, 바이오 이런 초기 상장 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그리고 IPO 환경,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이나 IPO 환경 같은 경우가 결국은
뭐 IT 벤처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2, 3년간 부진한 환경을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개선된 어떤 그런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상승한 어떤 그런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IPO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진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들 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을 어떤 둘러싼 외부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두드러진 그 관심이 조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가상자산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가 아닌가. 한때는 안전자산처럼 올랐다가 지금부터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인 모멘텀도 나왔는데 별로 시장 약발이 없는 것 같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8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가 또 지금 8만 3천 달러대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흐름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이제 가상자산은 안전자산이 결코 아니고 이제 위험자산에 가까운 자산 유형임을 확인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긴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2024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것, 그 다음에 하반기에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 결국 이거는 좀 유동성 랠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 랠리의 어떤 그런 부담이 이제 해소되고 지금은 조금 더 급격하게 반작용을 어떤 그런 보인 어떤 시장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유동성 랠리 이후에 결국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펀더멘탈이 형성이 되느냐,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나타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 강남권에서요 하루에 8억 원이 뛰는 등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있었던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그 원인이 됐다, 불쏘시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강남 상승률 미미하다면서 반박에 나섰고 그러지만 과열을 보이면 다시 규제하겠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다시 영끌장이 재현된 것 아니냐 우려 나오고 있죠.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나오셨고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영 겸임교수, 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많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접하는 거는 이제 언론 기사, 방송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 실제 소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는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아니요. 손을 바로 들어주시는데 네, 지금 실제 강남 쪽 집값 많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발표와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뭐 강남권에 제가 마침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얼마만큼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이른바 엘리트에 사십니까? 네. 농담이었습니다. 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첫째는 지금 뭐 트리지움 엘리트라고 그러죠. 잠실의 대장주인데 네. 엘스라든지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문에 기사에 나온 대로 22억 했던 게 30억으로 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건데 한 24억 했던 것이 30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잠실뿐만 아니라 오늘 장삼 대청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네. 실제로 그 원베일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포의 원베일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34평이 60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71억에 거래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억이 더 뛰었군요. 네,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또 반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토지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 있죠. 네, 이 네. 사람이 부부가 65평형을 70억 5천에 샀는데 최근에 난 기사나 이렇게 나온 걸 보면 10억 정도 올랐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뿐만 아니라 좀 첨언하면 마용성광, 그러니까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마용성광, 어디가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 이제 여의도, 목동까지 해서 최근 들어서는 노동항에 급매물도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지금 상당히 토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네. 좀 어떠세요? 체감이 되세요? 지금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지역적 편차가 좀 있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원인이 뭔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강남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들을 하거든요. 올림픽 개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네. 그래서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나 이제 경제 기반 시설들이 다 강남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강남 지역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고갈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전체로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초과 수요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장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뭔가가 움직일 때 가격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먼저 움직이는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토지가 허가 문제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형상이지만 그럼 실제 여기가 왜 오를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왜 이러느냐는 문제는 금리 변화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시켜 왔고 네. 계속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결정이 되면 실물자산 가격들이 오르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실물자산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강남 지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폭이 뭐 2021년도 이때하고 비슷하게 갈 거냐, 이 전국적 단위로 확대될 것이냐, 네. 수도권, 서울, 수도권,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네. 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금리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도, 21년도 이때 가장 낮을 때 시기가 0.25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2.75까지 내려졌는데 금리 수준이 다른 거고, 또 여전히 가계부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방의 그 미분양 주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조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택 시장의 주택 수요가 많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강남 지역부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 지역 전체 혹은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네. 예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이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여러 막 그 체결가, 매매가들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좀 제목도 자극적으로 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자체 시장을 좀 과장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건 아닌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남 집값이 이렇게 매매가 기준으로도 좀 숫자적으로도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또 이 과열 매수다. 2021년 그 당시가 떠오른다. 네.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라는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고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단지들입니다. 근데 왜 그럼 엘리트가 해제가 되고 나서 엘리트가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 엘리트라는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 아파트, 이 상급지라는 그 진입의 가장 시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단계에서 이 상급지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더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이렇게 포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모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산을 강남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맞는 이야기냐라고 보셨을 때, 결국 해제는 3.3 대청에 했는데 결국 반보집값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거를 판 사람들이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거래가 되고 유동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상급지로 갈수록 아파트 거래량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장에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지 않나,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강남 지역 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과연 뭐 때문이냐? 권 교수님 아까 토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토호제 이면에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고, 근데 마치 상황은 지금 오비일학 같아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토호제를 지정 해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원인이 토호제 때문이냐?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네. 권 교수님하고 이제 윤 박사가 잘 설명했습니다만, 앵커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제 현황하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할 텐데요. 잠깐 한 가지 아까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0.68% 그러니까 지난주 통계 한 주간 통계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0.68% 오른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여기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게 2018년 7년 만에.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 우리가 보통 주간 단위로 나올 때 보면 뭐 0.01 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토호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기준금리도 좀 내렸고, 권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내외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에 네.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도 안 좋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리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컨트롤 타워도 없고 주식시장도 불안한데 부동산만 이렇게 유난히 오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이제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뭐 윤 박사도 많이 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초에 2달 전만 해도 올해 집값이 안정될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토호제가
다른 변수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토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맞고 두 번째는 토지가 발표된 2월 12일 이후에 1월 주택 거래량보다 2월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3천 가구 정도로 지금 3,400가구로 나오잖아요. 3월 주택 거래량은 4천 가구를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30% 증가했고 또 나오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이나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영끌족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또 하나가 외지인 투자 비율이라고 있어요. 네. 이 비율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19.7 돼서 거의 20% 되거든요. 서울이 16.6인데. 근데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 전화로 집도 구경하지 않고 샀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방의 부자들이 지금 그 윤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강남권의 강남, 서초, 송파구 이 주택을 많이 집중 매입했다. 쏠림 현상, 이런 양극화 현상 때문에 올랐고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 결국은 토지가 촉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토지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얼마 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이 관련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나오니까 지정 해제한 걸 또 다시 지정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네,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공 교수님, 저희가 이 토지거래가제 해제할 때 그 즈음에 한번 공 교수님 같이 저희 토론했었잖아요. 네. 그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해제할 때는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정 해제된 시점이 2025년도 5월 2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남의 주택시장이 계속 금리가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때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덜커덕 해제하고 나니까 저는 그 원장님하고 다르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주택 가격 상승을 시켰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거, 그 시점이 작년 말부터 이어왔던 그 시중의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의 실물 자산에 대한,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의 특성상 그쪽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혹은 다른 의미에서 이 당신이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2월 달에 딱 그래놓고 이제 집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이제 집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얼마가 올랐을 때 비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네. 그럼 다시 지정하겠다 때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궁색한 거죠. 그리고 0.7%가 올랐네. 주택 가격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게 가격 변동률이라는 것들은 한두 개의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에 일어난 금액을 전체의 단위로 나눠서 변동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0.6이나 이런 거 올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간 단위의 가격 변동률은 0.0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한 60배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전과 이후에 몇 개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그거 오른 게 한 0.7%다라는 네. 서울시의 변명은 굉장히 궁색한 거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해놓고 해제해놓고 다시 집가가 어떤 기준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되돌아가면 위원님, 토지를 만약에 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처럼 집값이 확 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금리도 점차 내려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이게 토지가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찰 수 있겠냐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시기가 좀 애매하긴 했지만 이게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아서 어떠세요?
저 사실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처럼 올해 집값이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올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대외적인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지금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제일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 가격을 보시면은 전세 가격 금리 높고 해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서울 집값만 그러면은 계속 또 올라갈 거냐 이렇게 또 강남만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어차피 한 최근 2, 3년 동안 있었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호제 해제하기 전에 잠실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잠실구가 먼저 상승했습니다. 해제하기 2주 전부터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였는데 이런 패턴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잠실이 대형 아파트들이 많고 단지 규모가 크고 시대 공유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가격들이 강남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마영성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타 지역 서울 지역들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나머지 지방들까지도 이제 좀 가격들이 돌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보였었는데 패턴들을 보였었는데 그 패턴이 사실 올해도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이제 그 시작에서 왜 원인이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대출 규제 때문이거든요. 금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대출 같은 것들 규제를 할 때 연말에 작년에 규제를 조금 많이 쪼였습니다. 대출이 안 나가도록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또 해가 바뀌고 하면서 은행들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조금씩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토호제에 좀 해제했던 시기 자체가 조금 가격 상승에서 상승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같이 물렸기 때문에 효과를 증폭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지 무조건 토호제가 이거를 가격을 올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스프링 효과입니다. 스프링 효과. 네, 우리가 이제 토호제를 이제 풀면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토호제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제 면역성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우리가 2014년부터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에 토호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시점 이렇게 보니까 집값이 강남은 여전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토호제의 효과가 있는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재산권 침해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결국 강남권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나름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또 꼽을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토호제가 풀리고 나니까 결국은 토호제가 지정되지 않은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프링 효과를 좀 꼽을 수 있겠어요. 뭐냐 하면 왜 잠실이 올랐나 볼 때 잠실이 그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은 27억입니다. 아니 서초구가 강남구는 24억, 송파구가 1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 중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이 토호제 때문에 억눌려 있었어요. 억눌려 있었던 집값이 토호제가 풀리니까 스프링, 그 용수철을 누리고 있었는데 용수철 효과로 올랐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토호제가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까지 오르는 걸 보면 결국은 토호제가 또 해제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에 하나의 그 기름에 불을 지른 격이 아닌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호제가 대부분 이제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거에는 공통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럼 토호제를 다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그 기간이 끝나서 해제 예정인 곳도 또 지금 연달아 있긴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주택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 고원장이 지금 없다라고 그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있다. 아니, 그 토지가 앞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뒤에 있다 얘기하셨어요. 집값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고 그걸 네.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억눌렸던 집값이 폭발한 거다. 효과가 그런 뜻이- 있는데 네. 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토지거래를 서울시가 해제할 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제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 좀 안일했다, 성급했다 보는 게 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네, 듣고, 예, 듣고 말씀 또 듣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의 문제 또 얘기 나오는데 그 위헌 판결 받은 지 두 번에 걸쳐서 위헌 판결 받은 내용들이에요.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왜 지정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정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지정의 목적은 과도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그 지정의 목적이 달성될 때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도대체 뭘 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를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좀 의문스럽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개인적인 정책인 야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건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수민 위원님은 네. 토지를 이 상황에서 어쨌든 수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습이 맞죠. 네. 지정 해제를 어쨌든 했고 추가적으로 해제될 지역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 다시 지정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네. 전문가로서 네. 그럼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다시 지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맞지 않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돌아와서 토지를 왜 지정을 했고 그러면은 지정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투기 방지, 갭 투자 방지였거든요. 20년도에 네, 맞아요. 정확히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목적에서 토지를 지정을 한 게 맞고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 규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데요. 과연 저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가지고 아파트 거래를 막도록 하는 게 맞냐라는 원점부터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토지를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토지를 지정하는 자체가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이익들이 나머지 너무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GBC 개발하는 것들 때문에 그 인근의 토지를 묶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막겠다. 그 목적에 의해서 토지거래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 건데 네. 그때 사실은 아파트에는 도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아파트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아파트라는 재산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 게 투기 수요를 막는 데 역할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23년 11월 달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다 풀었습니다. 아파트보다 먼저 풀었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항상 따라 붙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 해제하고 이런 그런 걸 떠나서 과연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주택 가격을 잡는 데 쓰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잠깐만 원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네. 드릴게요. 그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개념이 법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값 또는 집값이 급격히 상승, 그러니까 급등이죠. 네. 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지정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군, 구청장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실거주 2년 거주 조건이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 2년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족쇄입니다. 한마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걸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토지를 지정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금리가 급격하게 내리면서 2021년에 이게 6년간 상승하고 10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해지한 시기가 좀 성급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2, 2023년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 또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안정됐다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안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뭐 저도 대학원에서 뭐 이 강의를 경제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 시장이 안정되어야 이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토지를 풀 기회가 됐는데 좀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급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 정국도 있고 다음 정부가 또 탄생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정책의 기조나 방향이 또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앞두고 지금 봄이사철을 앞두고 좀 시기가 조금 우리는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성급했어요. 봄이사철 앞두고 금리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좀 억눌렸던 집값이 토지가 풀리면 아까 이제 공 교수님 잠깐 오해가 계신데 분명한 거는 저는 토지의 효과가 크든 적든 간에 있다고 봤고 그것 때문에 강남이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 빗장을 풀어주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거주 2년 조건이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빗장이 풀리니까 네. 강남에 있는 자금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사주더라도 영끌족의 귀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강남을 사주었어요. 지방의 부자들도. 네. 이게 지금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증가한 건 통계로도 드러나고 거래량 증가, 주담대 네. 증가에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그러면- 부분은 결론 이번에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저는 재지정해야 된다는 게 맞고 6월에 지금 만료가 되는 여의도, 목동, 압구정 지역도 해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네. 저는 올해까지 정도는 집값이 안정되어야 2021년에 고점을 찍고 한 4년 정도 집값이 안정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고 네.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좀 거품이 빠져야 건전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다. 오해를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양한. 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아까 윤민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게 왜 주택, 특히 아파트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묶을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과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제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토지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게 2010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도시 지역의 조밀적인 개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부분에서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건 사실 유타운 시기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유타운의 2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이제 지정권자의 권한으로서 이게 왔던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땅도 없고 주로 주택 가격이나 집가라는 것들은 결국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위주로 가격들이 형성되고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정비사업이나 신속통합기역이나 모아타운 지역을 묶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주택까지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거래의 특수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르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위원님. 네.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자,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강남 집값이 일단 먼저 뛰고 있고 이게 이제 걱정하는 게 다른 확산, 지역, 확산. 뭐 노동항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확산될 거냐. 네. 더 크게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더 번질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점점 퍼져나가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했을 때 지금 사실 서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급 부족이 제일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다른 것들에 뭐 다양한 것들에 지금 조금 묻혀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자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집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서울만 한정해서 얘기했을 때는 잠실에서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확실히 지금 이미 뭐 마용성이나 이런 데까지 조금 퍼져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확실히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수요자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이미 조금 시장에서 드러난 사실일 거고, 결국은 지금 전고점까지 다들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금리 시절에 그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 그러면 과연 지금 또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전고점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기조를 봤을 때 금리도 정확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은 그때랑은 또 다르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경기 외곽 은 조금 힘들더라도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 인접 지역, 경기도 지역들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네, 우리 윤 박사, 윤 의원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지금 실제로 강남이 오르고 나서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마용성이 올랐고 금광구, 뭐 구로, 금천 이런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노도강은 아직 집값은 오르지는 않은데 몇 천만 원씩 바닥에서 이제 금매물은 팔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강남으로 불리는 우리가 과천, 판교, 광교를 또 꼽잖아요. 분당 이런 지역으로까지는 확산이 됐고, 제가 이제 초양극화 현상 때문에 요즘 뭐 윤 박사 얘기가 잘 설명했습니다만 집값이 오르는 트렌드를 보면 우선 최상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그 중에 핵심 위치, 중심지가 강남이잖아요. 여기부터 오르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결국 주변으로 확산된 경우가 지금 이사철이어서 그래요. 봄 이사철이 3, 4, 5월까지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혼부부도 지금 결국 전세를 살 건지 집을 살 건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좀 전환되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제가 지금 토지를 풀어야 된다고 아까, 그러니까 확산될 가능성은 많은데 지방과 수도권은 좀 온도차가 다르다, 이어지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토지로 인해서 가장 집값이 오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중요합니다.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는 굉장히 이득을 받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실수요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몇천에서 1, 2억, 많게는 뭐 아까 5, 6억, 7, 8억까지 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저는 무주택자, 이 서민, 그다음에 실수요자 이런 분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강남은 토지 지정 전에도 신고가 고점을 계속 경신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쌓이면 거품이 되고 이게 지금 파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빨리 재지정하는 게 옳다고 거듭 주장을 합니다. 자, 토호제에 대한 의견도 좀 남겨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토호제가 지정 해제되고 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건 팩트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토호제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강남에 대한 주택, 강남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과연 이거를 투기로 다 치부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이후에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냉정하게 강남에 집 사는 것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걸 다 투기로 치부하기에는 뭐 우리의 시장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적절한 집값이라는 걸 참 항상 시대마다 상대적이긴 한데, 우리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권 교수님? 우리 갖고 있는 자산,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휘청일 정도로 자산 쏠림이 너무 부동산에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경제 구조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를 자기가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20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1997년도 IMF 이후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변화된 핵심은 결국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자본의 결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내는 것도 굉장히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융자본의 대출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에 있었고, 네.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대기업하고 금융권이 같이 몰락하면서 금융기관이 영업선을 다변화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일반화돼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은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 있고 그게 임계점이 어디냐, 위험한 선이 어디냐라는 것들이 계속 2000년도 이후에 논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큰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그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관리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마냥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수준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들로 본다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따라서 증가한다면 그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언밸런스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금 주택 가격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20억, 30억 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수요자는 그 내부 수요에서의 변동 말고는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도 아닌 거죠. 그리고 쉽게 팔지도 않아요. 손해를 보고 팔거나 이런 문제들도 다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아진 주택 가격의 문제들은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괜찮겠느냐?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금리라든지 담보대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확장의 범위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네. 지금 서울 지역의 강남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마용성이나 이런 데이 순차적으로 어떻게든 반응을 하겠죠. 반응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주택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 아무튼 그러한 시기에 왜 그런 정책을 성급하게 폈는지 또 다시 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재지정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스스로 정책의 안정성들을 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제가 한 행위라고 말씀 보여집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자산이라는 질문이 와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통적인 거는 저는 뭐 토지를 풀었더니 이것만이 완전한 그렇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기준금리도 2.75로 내렸고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통화량을 저도 이제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통화량이 너무 많습니다. 4,000조입니다. 이 중에 시중에 갈 것 없는 돈들도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거의 2,000조지만 이게 소득이 양극화돼 있어요. 가진 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이나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부동산은 좀 안전자산이다. 그동안 우리가 억눌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값 2, 3년.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상위 지역, 그다음에 핵심 입지, 그다음에 고급 주택의 하이엔드 주택, 그게 이제 강남으로 쏠림 현상이 같이 모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또 강남의 아파트는 집값 상승 가능성도 높고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지의 빗장이 풀리니까 네.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지금 대출 수요를 보면 지난달 윤의원님 지난달에 보니까 가계대출이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전금융권,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 늘었더라고요. 네. 지금 스트레스 DSR 그 3단계가 7월 하반기부터 도입이잖아요. 네. 그 금리도 좀 떨어졌지만 미리 3단계 도입되기 전에 당겨받으려는 네. 그런 수요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이제 그런
대출 규제라는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강력하게 규제를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득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강화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당겨서 거래를 하시거나 그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대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네. 이제 이 자금들은 사실 대부분 주담대라고 본다면 네. 주택시장으로 이제 매수하는 데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의 어떤 주택 매수 심리가 더 어떻게 보면 뜨거워지는 사실 뭐 근데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9월에 좀 조기 시행을 하면서 네. 그 비율을 많이 높여놓기도 했고 스트레스 DSR 그 시행 비중을 높여놓기도 했고 3단계가 도입되는 것 자체와 크게 체감적으로 느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3단계 때문에 대출을 빨리 받아서 집을 빨리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는 것들을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은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집을 구매할 때 제일 한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근데 이것도 심리입니다. 그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집 살 사람이 집을 안 사지는 않거든요.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이 집을 못 사는 거지 다른 집을 사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거는 대출은 사실 목적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상환 능력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시장을 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능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그런 것이 서울주택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대차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우리가 보통 임대차 시장에서 우린 전세를 많이 했는데 점차 전세 비중이 줄고 반전세나 이제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네. 하는데 최근에 지표를 보면 아예 또 역전이 됐군요. 네. 월세가 이제 전세 거래를 더 앞질렀어요. 네, 이런 이제 전세 월세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이런 영향이 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살던 전세 대출이 조금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정부가 이제 스트레스 DSR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집주인들도 보면 집값이 또 오르니까 이제 월세를 받는 걸 선호합니다. 자기들 왜냐하면 금융 부담이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전세 월세화 현상은 지금 나타난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드디어 최근 통계를 보니까 월세 비중이 51.1%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이제 맞아서 떨어진 건데 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네. 월세가 좀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을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또 월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도 지금 어쨌든 뭐 대출 금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기준금리 내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전세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하나의 추세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민들의 입장, 특히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물론 선진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이제 월세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이 월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가파르게 전세 오르면 월세 오르거든요. 또 전세 오르면 집값 오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제 외국처럼 바우처 제도 이런 걸 해서 월세를 제가 유럽 같은 데를 보았더니 독일이나 영국은 거의 50%를 집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더라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 되는데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화 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젊은 층들의 20, 30대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결국 이거는 또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 의원님 네.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때 2021년 한참 집값 뜨거울 때 예. 집값을 어쨌든 호가가 됐든 실제 실거래가가 됐든 많이 올렸던 원인 중에 하나 갭 투자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정 해제되고 나서 이제 허용되는 게 갭 투자니까 네. 갭 투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기는 한데 네. 지금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을 보면 그렇죠.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은 50% 중반대 요 정도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갭 투자라는 건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없어야 네. 자본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용이하겠어요? 이 갭 투자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건 월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고요. 일단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거의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재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거기에 토어제라는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결국 네. 갭 투자를 못 하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 지역은 사실 이렇게 그 전세가율이 50% 넘었었고 지금 거기 우리가 상급지라고 말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40%대거든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사실 전세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갭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반대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를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월세를 받아가지고 나는 월세를 살고 월세 형태로 또 갭 투자를 해주는 그런 유형들도 있거든요. 결국 네. 월세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게 가능해진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결국 투자자들은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자 그러면 굴릴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방식이 전세가 되었건 월세가 되었건 어떻게든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에서 되게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인데 당분간 이제 전세 대출 관련된 이제 규제들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합니다. 전세 보증 비율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래도 전세를 이용하는 갭 투자는 뭐 매매 가격 상승도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자, 서울과 수도권은 이렇게 뜨거운데 지방은 냉랭합니다. 계속 미분양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신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걱정되는 건 김 교수님, 그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평택 같은 지역 말이죠. 정부가 작년부터 이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이것저것 다 내놨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그 미분양 주택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분양 가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급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냥 단지 공급이 많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비싸게 주택이 공급됐다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 주택들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가 좋을 때 비싸게 땅을 사서 사업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못 낮추니까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생기고 또 일부 분양된 주택 같은 경우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을 할인 분양하려니까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이 미분양 주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는 이제 미분양 주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손쉽게 쓰는 게 저거 사면 세금 안 깎아줄게 이런 정도의 정책을 사용하고 뭐 이제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는 LH나 이런 데서 분양주택을 좀 할인해서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쓰겠다 이런 정책들도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 가격의 언밸런스의 문제들을 그 비대칭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전체적인 미분양 주택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착공하는 물량이 없어서 줄죠, 이제. 네.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여전히 이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들인데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주택에 새롭게 착공하는 시장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의 문제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지방의 미분양 문제들은 이 상태로 두기가 좀 어려운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네. 결국 쌓여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거의 끝날 때가 돼서요. 마지막 질문은 공시 가격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올해 공시 가격 나왔습니다. 작년 공시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서울은 8%, 대구 그래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일부 보유세가 30% 정도까지 더 많아질 것 올 것 같다.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가
뭐 다가구 말하자면 이런 연립주택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서울이 7.86, 경기도가 3.16, 인천이 2.51% 이렇게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종이 3.28, 대구도 2.9, 광주 2%, 부산에서 지방은 다 내린 걸로 나왔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시가격이 이 효과가 뭔가 하면 이건 이제 국토부가 우리가 시세와 시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시가격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을 해서 발표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부세, 재산세, 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각종 네, 사회비용, 사회적 비용 나가죠. 그런 쪽에 영향을 다양하게 미친다는 점에서 제가 보니까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가진 분들이 내년 또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쪽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작년에 그동안은 이제 이 공시가격을 뭐 현실화율을 낮춤으로 많이 안 올렸는데 네. 이번에는 뭐 시장 가격에 준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도 불안하고요. 경제도 침체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 이런 과열된 매수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맡겨놓을 곳이 강남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들을 단순히 투기 세력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